대선 주자 선호도 1위인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을 다지며 굳히기로 들어가려는 걸까요? 중도표를 의식해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의 미세한 스탠스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드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게 배치 취소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이 반기문 전 총장을 의식한 안보 우클릭, 중도표를 의식해서 이런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게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바뀐 거냐, 네. 바뀌었다면 얼마나 바뀐 거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당장 철회하라, 내가 반드시 철회해내겠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어요. 보면은 작년 7월부터 이제 입장을 밝힐 때 전면 재검토하라 했었고, 10월에 정부 상대로 사드 배치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 이렇게 네. 얘기할 때도 보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중단하고 다음 정부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에 신년 들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미 간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바뀌었거나 말이 또 완전히 획가닥 바뀌었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본인이 애초부터 가졌던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되돌리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거를, 그런 인식을 좀 더 대선이 임박하고 실제로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런 인식을 좀 더 이렇게 삐쭉 드러낸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일단 그 전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좀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의견이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좀 무게중심이 좀 달라졌다고 할까요? 네. 처음부터 이제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크게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대표의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취소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쪽으로 좀 이동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사드에 대처하는 입장이 되게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절대 안 된다, 이거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 반대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가 송영길 의원 등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또 국민의당의 이제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동교동계 이쪽이고요. 박원순 시장도 있죠. 네. 예,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은 재검토해야 된다, 대통령 되고 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 내지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어느 한쪽이 옳다 또는 어느 한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의 진위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씩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중심이 이제 이동하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른바 야권 내부에서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 파병 건과 좀 유사하게 그런 사안이 좀 연상이 된다, 이런 내부 비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이제 사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아주 이제 선명하긴 한데요. 대통령이 되면 한미 간의 어떤 국가 간의 협약을 다 파기하겠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수 국민들이 또 좀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또 이제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꼭 새누리당이나 보수 성향의 언론 이쪽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과연 사드를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문재인 후보한테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재검토한다, 괄호 열고 사실상 이제 취소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고민하는
대선 후보로서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한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일부러 좀 비출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확정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 대통령 된 다음에 보자. 이렇게 일부러라도 좀 가능성을 여러 갈래로 열어둘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신념윤리라고 할까요? 사드 배치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책임윤리 또 이제 실천윤리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고민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법인세 인상 문제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줄기차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법인세 인상을 얘기 안 한다. 재벌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줄기차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재벌 비과세 특혜를 없애는 게 먼저다. 그렇게 한 뒤에도 재원의 문제가 좀 생기면 그 뒤에 법인세 인상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제 법인세, 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데 이것도 어찌 보면 1위 후보로서의 어떤 안정감, 그런 고민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문제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하고 조금 다른 거죠. 네. 원래 이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낮춰준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었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전부터도 이번 신년 인터뷰 전부터도 법인세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더 높이는 게 우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이 또한 이렇게 입장이 갑자기 또 최근에 들어서 바뀐 건 아니죠. 사실은 법인세 인상 또는 정상화 문제는 굉장히 그 재벌 개혁의 어떤 상징 같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야권이 다 일제 이걸 요구를 해왔고 새누리당에서 논쟁이 될 때도 법인세 문제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굉장히 개혁이냐 그 보수냐 이런 가늠자가 될 정도로 큰 중요한 어떤 실제보다 좀 더 그 상징성이 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문재인 전 대표는 포기한 거죠. 그런 어떤 상징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제로 실효세율 17%, 18%, 19% 이렇게 올라가는 그 세율을 먼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좀 약간 좀 더 현실적인 이런 좀 스탠스를 잡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하고는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대선의 그 예비 캠프라고 할까요? 그 국민성장이라는 싱크탱크의 네. 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조윤재 서강대 교수 이런 분들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적합한 정책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하는 사람. 물론 비판적으로 보려면 재벌이나 기존 경제 관료들 지각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재벌 개혁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한다라는 그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 수단으로 좀 유보를 시켜놓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없는 법인세 인상, 법인세 정상화보다 오히려 좀 후퇴한 것 같던 이런 재벌 개혁 방안을 내놓은 셈인데요. 그런데 또 동시에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재벌 개혁 방안에 보면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제 기능을 다 해서 재벌들을 잘 이제 규제해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새누리당이나 좀 보수 성향 또 재벌 이쪽에서는 국세청 또 실제로 검찰 권력기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재벌을 때려잡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또 이게 너무 강하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사실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재벌의 그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이 부분에서 이제 권력기관을 활용하겠다. 이 부분은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또 반발에 부닥쳐 있는 그런 좀 양쪽이 좀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정상화,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이 아니고 정상화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이제 잘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이 프레임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세 인상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증세까지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거 이런 게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득표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판단이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법인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 비과세 특혜 폐지를 통해서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인 접근이기 때문에요. 득표 차원의 어떤 정책 전략이라기보다는 이 정책의 이제 현실적인 적합성 부분을 좀 더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자면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요. 실제 유권자들 사이 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좀 정확히 계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냥 법인세 무조건 인상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좀 주는 그런 효과 정도는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국민의당 새 대표로 박지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뭐 이변은 없었죠. 박지원 체제가 들어섰는데 박지원 체제에서의 국민의당의 미래, 안철수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걸 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지원 대표는 당선 이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강이 있어야 연대가 가능하다, 성립한다. 자강론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과도 이제 맥을 같이 하죠. 박지원 대표의 선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좀 대선 주자로서 이제 좀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대표가 그러면 안 됐을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아닌 다른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 할 때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변이 없었고 네. 박지원 대표가 누구라도 이제 대표가 될 거라고 다 예상이 됐던 거였고 국민의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탄생이 뭐 어떤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에서 어떤 세기를 터주거나 이렇게까지 좀 바라볼 문제인지는 좀 회의적이고요. 저는 그동안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주 각각 대선 주자와 당의 지도부를 맡아서 국민의당을 지금까지 끌어왔죠. 네. 이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때로는 좀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죠. 대선이 이제 4월이나 5월이나 치러진다고 전제할 때 지금 이 시점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사실 뭐 자강론을 먼저 강조한 거는 박지원 대표가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뉴 DJP 연합, 그러니까 반 총장 쪽으로부터 뉴 DJP 연합에 대한 그런 타진이 왔었다라고 네. 흘리면서 사실 연대 가능성을 끊임없이 계속 살려온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내부 득표를 고려한 차원에서 자강론도 좀 같이 강조를 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연대론으로 좀 더 당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좀 기로에 놓인 거라고 봐야죠. 저는 이제 모든 것은 국민의당하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자강론이든 연대론이든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자강이든 연대든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다가는 뭐 다른 정당에 흡수되거나 이번 대선판에 기타 변수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힘을 합쳐서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의 지지도 또 안철수라는 유력 대선 주자의 지지도 이걸 동시에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이런 상황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대선, 이번 대선은 문재인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반기문 전 총장이 중간에 이제 고꾸라질 거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기 대선 국면이라 대세 후보들한테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그런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양강구도, 문재인 반기문의 양강구도가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문재인 안철수 구도를 구상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기도 한데 활주로가 짧다, 조기 대선이다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반전의 기회를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지지율이 지난해 뭐 20% 안팎까지 이렇게 굉장히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후반 또 지난해 봄, 여름 지나면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 뜻을 보이면서 지지층이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층을 보면 중도 보수 이쪽에 상당수가 가 있었는데 네. 많이 빠지면서 이제 이쪽으로 와 있고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상승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한 3, 4개월 남았는데 상승할 기회는 반기문 전 총장이 사실 뭐 검증에서 뭐 무슨 일이 나든 정치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이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든 간에 지지율이 쭉 빠질 때 이쪽으로 다시 이제 봐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잘 될지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당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반기문 총장 오니까 다 기자들이 다 거기 따라다니고 있고 우리는 잘 봐주지도 않는데 이게 되겠냐. 그래서 쉽지는 않다.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굉장히 그 좋은 성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이 대중의 그 예상을 네, 깨고 네. 38석이라는 굉장히 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때 받은 탄력을 쭉 이끌어서 지금 자기의 몸집을 스스로의 그 자양분 삼아가지고 더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확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건 조금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반기문 총장이 혹시 아예 낙마해서 여권에서 후보를 못 내는 지경이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여당 후보가 되는 건가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의원으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3자 필승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당의 반기문 후보가 겨우 이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명분과 또 이제 그 야권 후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안철수 의원이 유지해 가면서 반기문한테 기대를 접은 여당 표도 안철수 의원이 흡수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꺾는 이런 구도, 이제 황금문화 구도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이제 안철수 의원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식 표현대로 이제 우주의 기운이 다 안철수 의원을 도와주게 되면 이제 이런 구도가 짜이는 건데요. 저는 이제 1987년에 그 사자 필승론의 그 실패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못했지만 여당 표는 경상도 사람인 노태우, 김영삼이 가져가고 충청도 표는 김종필 씨가 가져가고 따라서 호남과 수도권에서 강세인 김대중이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게 그 사자 필승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야권 표가 양김 씨한테 갈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지금 30년 만에 또 뭐 3자 필승론 같은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일부 참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자 대결로 가더라도 어쨌든 반기문 전 총장이 아주 그냥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후보 자격은 유지하지만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 뭐 요 정도가 돼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승산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조기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과 회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죠. 소중한 소명의 기회를 제발로 이제 걷어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주거리가 짧아질수록 대선 주자들에게 하루하루는 소중한 나날일 텐데 한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더정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